출발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은? 뜬 인물을 글쎄요. 이번에 참 아주 쉽지 않았는데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왜요? 이유가 이번에 그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그 부대표 체제를 도입하자. 네. 뭐 이른바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단일 지도 체제도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중간 형태. 그래서 1, 2위가 대표 부대표를 한다. 집단 지도 체제는 이제 아예 리그를 나눠서 아니 같이 해서 같이 그냥 최고위원을 쭉 가는 건데 최고위원을 여러 명 두는 게 하는데 집단이고. 그렇게는 안 하면서 단일도 아니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이나 친한 그룹 모두 이걸 반대하고 나서는 걸 봐서 나름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때 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들이 엇갈렸습니다만 지금 뭐 별로 의미도 없는데 예. 그만큼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견제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런 그 절충안격인 단일 지도 체제도 아니고 집단 지도 네, 체제도 아니고 이 1등이 대표하고 2등이 뭐 수석 최고위원 내지는 부대표. 이런 발상은 왜 나온 거예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대표라는 말도 대단히 생소하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면 집단 지도 체제고 단일이면 단일인데 이걸 뭐 중간 형태로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부대표감으로. 그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게 너무 발상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안 되면 부대표라도 세게 친윤들이 몰아서 하면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자 부대표를 네. 거의 대표급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어보자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보도를 보니까 그냥 완전한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에 포함되면 그게 부담스러워.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고 뭐 글쎄요. 뭐 이런 그래서 하이브리드 중간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머리 아무리 굴려도 해답 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워낙 비윤들이 막 뜨거워 있기 때문에. 꼼수죠, 꼼수. 꼼수죠, 일종의. 그죠? 꼼수라고 봐야죠. 이 부대표 체제라는 발상 자체가. 당 대표 선거 중 제일 힘든 경우 같아요. 자, 최진 원장은 이번 주에 뜬 인물?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꼽아봤습니다. 요즘 이슈마다 전부 목소리를 다 내대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이화영 뭐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딱 겨냥해서 야, 친묵은 비겁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몰래 하냐 하고 정면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예. 또 전혀 본인 서울시장하고 전혀 또 무관한데 또 북한에도 오물풍선을 겨냥해서 또 저열한 도발이다 공격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다. 이거는 뭐 대통령 제왕직 당대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반대하고 또 최근에 뭐 한강 1km 정도한 수영하고 상당히 좀 대권 행보 보폭을 넓히고 있죠. 보폭을 확 넓히고 모든 전방위로 멘트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자기는 대통령 대선 도전할 생각 전혀 없다. 예. 서울시장 더 할 거다. 막 그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분명히 있는.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죠? 메시지를 아주 뭐 정말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권에 관한 정치인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아무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때문에 오세훈 지지도는 별로 안 나와요. 아직은. 그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 보수층 내에서는 상당히 그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래도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층들은 오세훈보다 한동훈 쪽에 지금 아직은 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좀 특이한 게 오세훈의 발언을 이슈를 쭉 보면요. 전반적으로 친윤 성향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해주는 지구당 유권자든 물풍선 뭐 대북 송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전반적인 목표가 좀 비윤하고 대립
각을 좀 세우는 그런 논조더라고요. 일단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려면 네. 일단은 친윤이 다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예. 평화부지사입니다. 예.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 이제 방북 추진 성사 여부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진술 번복하고 최근에 또 뭐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이면서까지 회유했다 자신을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 무죄가 된다면 1심에서 이게 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고 검찰의 조작이다라는 그 민주당 주장이 이제 사실이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 말이죠. 이번에 어떤 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거든요. 예. 벌금이 2억 5천만 원. 아주 중형이에요. 중형입니다. 아주 중형인데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뭐 그렇죠. 이따 말씀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1심 유죄 판결 중형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분이 아마 진술을 번복한 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 되면 그때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이런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마저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진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요. 최진 원장은 진인물? 좀 재밌는 인물 꼽아봤는데요. 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리인데 오늘 보면 언론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그 대법원 판결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 선고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병철 전제 삼성 창업주의 대기가 양자다, 양아들이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비선 정책 보좌액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래서 박정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본인이 뭐 결혼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묵혔습니다. 예. 그때 근데 이제 요번에도 10년 동안 이제 묵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제 나와서 좀 재밌잖아요. 공약이 이제 워낙 특이하고 또 그게 상당히 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아마 선거에서는 허경영의 맹활약을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사람이 인구가 많다 보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재산이 뭐 몇 년 사이에 뭐 몇백억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군가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바치는 거거든요. 예. 이상한 물건 사주고 뭐 테이프 사주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딱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 비유하는 건 아닌데 그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예. 교주들에게 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이비 교주랑 똑같은 교주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참 특이하죠. 예. 자, 금주에 뜬 인물 진인물 해봤고요. 좀 아까 이화영 부지사 중형형 선고 얘기해봤는데 뭐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 기소 뭐 할 뜻을 지금 밝히고 있고 관련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다른 건 몰라도 대북 송금 부분은 이건 무죄라고 확신한다. 왜? 자기가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보고를 쭉 받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쌍방울 주가용으로만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이 대북 송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방북용 등등이라면 국정원이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 이제 이건 바탕에 깔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하나 이제 논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글을 써서 만약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가 네. 재판 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연기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거 굉장히 법률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게 소추 문제인 것 같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그 탄핵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형사나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추가 뭐냐? 그러니까 소추가 재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기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거기 해석이 알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재판 나온 결과를 보고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건 다 지금 뭐 문제가 없지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일단 뇌관은 뇌관이거든요. 그렇죠. 대장동, 뭐 백현동, 위례,
성남 FC 등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만 선거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이 대북 선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가 나올 거다. 자신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 얘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쉴드한 얘기거든요. 물론이죠. 결국은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추가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게 저는 결국은 우리 한국 정치의 앞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의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네. 말들은 안 합니다만 네. 사법의 정치와 정치 사법화라는 게 바로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최진 원장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단됩니까? 안 됩니까? 제일 힘든 질문이죠. 왜냐하면 재판이 하도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좀 그 대목은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의 대북 문제는 많은 관심을 쏟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직함부터 평화부지사예요. 네, 네. 이런 거 좀 드뭅니다. 되게 경제부지사나 대외부지사 이런 거지. 평화부지사라는 직함부터 그랬고 당시에도 많이 남북관계 많이 공을 들였까 뭐 남북간의 뭐 정상회담 도지사하고 이루어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설마설마인데 사실 우회로 많이 받았어요. 형이 12년 15년 구형을 했지만 9년 6개월이다. 이건 상당히 많이 받고 혐의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치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사회법 리스크가 이번에는 꼼짝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 상당히 우려는 많습니다. 다만 박지원 이제 조금 전에 의원이 이제 그렇게 뭐 이건 뭐 무죄라 할 거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이에요. 1, 2심에 1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3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건 본인은 뭐 무죄를 확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치 않게 과거 대장동 게이트하고는 또 다르게 아마 깊이 옥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는 뭐 비자금 150억 받았냐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건 그거는 좀 다른 거라서 저는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지금 그리고 나타난 증거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뚜렷한 게 많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게 많아서 그래서 아마 1심에서도 중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박지원 전 원장도 1심, 2심 다 징역이 나왔었죠. 15년 정도 나왔었는데 대법원 가서 이제 파견은 됐습니다만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만약에 그야말로 만약이 전제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기소도 안 했는데. 기소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기소가 되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판 중인데 기소가 돼서 이 사건 가지고 말이죠.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됐다 이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데. 최 교수도 답해 보세요. 저는 그 재판 중단됩니까 안 됩니까?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이제 소추되지 아니한다, 기소되지 아니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판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게 중단된다? 그럼 이제 학계에서 해석이 갈리겠죠. 저는 뭐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만. 재판 중이던 사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기소가 중지된다. 아니 재판이 중지된다. 기소를 안 할 수 있지만 헌법에 명문이 나와 있으나 소추가 되고 우리 기소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기소를. 근데 이건 재판 중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건이 발생해서 기소되지 않아서 나중에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또는 파면돼 가지고 기소되는 거 이게 재판되는 거 다른 거거든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해석이 있죠.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고서는 소추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범죄 혐의가 형사 범죄 혐의가 있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정신을 깔고 있잖아요. 취지가 그렇다는 법적 취지가. 그러니까 만약 그 법적 취지가 대통령 재임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취지라면 그 연장선상은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쪽의 해석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헌법 84조 얘기는 그 사안이 없을 때 사건이 없을 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임기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거는 더 이상 중단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 대통령 된 후에 후에 이제 사건이 그 왔어요. 전에 형사 사건이 드러나도 그런 거죠. 뭐 드러나도 그런 거죠. 그건. 근데 이거는 재판 중이었다가 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조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요. 쉽게 예단하기 어렵죠. 그동안에는 학계에서만 논란 대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현실적인 이게 다가오고 문제가 있는 됐다 뭐 네. 이렇게까지 썼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대권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 용어 중 하나가 이제 재판 지원 뭐 작전 뭐 이런 예, 얘기가 상당히 예. 좀 널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번에 이화영 재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 맞는 그래서 요번 얘기죠. 지금 재판 예. 지연 작전 맞죠. 맞죠. 1심 나오는데 지금 거의 1년 8개월이었고 조국 재판 2심 나오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유력한 자기 대권자의 재판을 속도를 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솔직히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사법부의 판결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조국 의원이죠 지금 이제 의원 불구속 다 구속이라고 했지만 딱 불구속 기소가 됐던 부분도 다 의아했던 부분이고 요번에 사실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까지 9년 6개월까지도 형 크게 나올 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야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기간이라든지 또 판결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이 전혀 예측 근데 불가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송금이 아니라 이게 뇌물죄가 유죄가 나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최소 형량 자체가 매우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뇌물죄 때문에 이렇게 중형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재판의 핵심은 지금 이제 북한과의 대북 송금으로 가는데 대북 송금이 핵심인데 근데 형량 결정에서는 뇌물이 더 혁신적일 수 그래서 있다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근데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입증이 안 되면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지는 거죠. 그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니까. 그럼 많이 기다려야 되는 예. 이화영 부지사가 맨 처음엔 저기 대북 관련 이 문제를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다고. 했다가 번복했죠. 번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이번에 특히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한 사례금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아닙니다만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련 없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그건 알 수 없죠. 뭐. 자, 1시 35분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서울 방향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20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 부근으로 10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주춤하고요.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에서 차량터널까지 10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자, 최 교수님. 지금 좀 김이 빠졌는데 지금 전반부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아까 말씀하신 예.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그리고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 예. 이 말을 저는 일단 꼽았습니다. 네. 이 말씀 다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예. 게 없습니다. 예. 최준 원장 금지. 저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로 이제 북한이 오물폭탄에 대한 국방부 대응과 관련 지적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어서 이 소개를 합니다. 유승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방이 그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아느냐 말이에요. 물폭탄이 우리 거주 지역에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격추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폭탄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왜 보고 있다가 방치하고 나중에 치우는 정도가 이게 너무 늦다. 빨리 입뜨면 초기에 그 격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오물폭탄이 지금 어젠가에 오늘인가에 330개를 지금 띄웠는데 어젯밤부터. 예. 예, 그 중에 뭐 몇 개만 생화학 무기나 가스가 들어있는 게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강남에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최 원장님 이거는 좀 예. 제가 조금 중간에 제동을 걸게. 예. 되게 북한 전문가하고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생화학 무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예. 만약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넣어서 넣었다고 보내면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그거 상상하기 어려운. 그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강력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생화학 무기일 가능성 때문에 떨어뜨리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느냐. 그런 거겠죠. 휴전선 인근에서 그냥 쏴 떨어뜨리면 되지. 예, 예. 막 그런 지적일 거예요. 아니, 생화학 무기는 상상도 못하는 일 겁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명히 멘트를 했는데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북 전문가의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뭐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버금가는 도발을 얼마나 더 했습니까? 밉사일 쏘고 뭐 별시작 실험실로 다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33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슬쩍 독가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근데 뭐 전혀 그걸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아니한 대응 아닙니까? 미사일 쏘는 거는 바다를 향해 쏘는 거지. 네. 우리 주민을 향해 아니 쐈으면 연평도에도 쐈잖아요. 그러니까 연평도에 예. 쏘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쐈잖아요. 그럼 네. 마찬가지로 330개 중에 한두 개라도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아니 그럼 우리도 화학 공격을 해야죠. 아니 그럼 화학물질이 떨어져서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네. 여러 명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격하면 뭐 합니까? 그 전에 방어해야지 그러죠. 아무튼 굉장히 논란의 나름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냥 조금 개입한 거다. 예. 아무튼 이거는 생화학 무기를 뭐 저희가 볼 때 당장은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안보라는 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도발일 수가 있다라는 네.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생화학 무기를 만약에 지금 풍선에 실른다면은 미사일 도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차원이 다른 남한에 문제죠. 완전히 그걸 이제 생화학 공격을 한 거이기 때문에 예. 연평도에다가 포격한 거보다 더 훨씬 심각한 거죠. 또 연평도는 그것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죠. 그렇죠. 온갖 오물덩어리 쓰레기에서 1,500개 풍선 날릴 정도면요. 그 안에 몇 개 정도 독가스를 넣을 정도는 얼마나 되고 북한의 행동에 관한하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일부 시간에 이 대북 문제 전문가께서는 이번에 보낸 오물풍선은 과거 두 번 있었던 오물풍선과도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왜냐? 기존의 두 번에는 뭐 가축의 분뇨 같은 것도 들어 있었는데 네. 일부 이번에는 전부 종이 그리고 일부 대남 전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해석은 뭐냐? 북한 가축 분뇨만 해도 일종의 대북 제재 위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공격받을 수 있는데 비난받을 수 있는데 북한은 입장에서 반대로 너희가 탈북민 단체가 우리를 향해 전단 쏜 것을 표현의 자유라 하듯이 우리도 민간 단체가 남쪽을 향해 전단 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려고 교묘하게 성격을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좀 여러분 감안해 들으셔야 한다는 거. 하나만 재밌는 건 우리는 이제 대응 폭탄 풍선을 보냈는데 거기는 이제 나훈아하고 임영웅이 노래가 들어있는 USB를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탈북민 단체죠. 정부가 아니고. 예, 그래서 민간 단체인데 좀 재미있는 대북 전단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자제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자꾸만 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남북관계발전법에 이제 대북전단을 자제하라는 그 조항을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걸 근거로 들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북전단을 보내냐 안 보내냐의 문제는 약간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게다가 이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대북전단은. 확성기는 우리 군이 하는 거지만 그건 예, 정부라고 볼 수 예. 있는데 대북전단이 시민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탈북단체예요. 거의 100%. 근데 이게 우리 시민사회 공감이 있는 건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이건 저는 약간 논리가 비약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 보내가지고 자. 돌아온 게 이렇다면 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견해는 다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방침은 대북 확성기 설치해서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면이 또 좀 더 강한 대치 형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핫했던 말 한마디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정치권에서 지금 아주 갑작스럽게 그 김정숙 여사 인도 갔다 온 거, 그 뭐 전용기에서 뭐 식비가 6천 몇백만 원이다. 이게 막 갑자기 뜨거운 네. 쟁점이 되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번이나 뭐 글을 쓰고 그렇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단체로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소동이랄까 이 논란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 교수님은? 일단요 여야 특히 여당 야당의 특히 친문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또 이쪽에 이재명계는 발언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예. 식대가 6,292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야당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 다른 건 고정비용이고 이제 경상비용이기 때문에 진짜 식사를 한 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쪽에 주로 배현진 의원이 여기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 그래서 이 문제를 문체부에서 그 당시에 정확한 좀 아주 상세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식대비 식비 그거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그 계약을 맺은 거였잖아요. 그럼 그 문체부가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거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6년 전 거라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양쪽의 관점과 이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여와 야의 지금 추산 예, 계산 예. 방식이 달라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른다 이거. 그다음에 그 전에 또 하나는 이제 타지마을 묘의 초청장을 우리가 셀프 초청했다라는 게 지금 이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 그 인도에서 요구했던 거다. 물론 거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생략돼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여당이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맞불로려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혐의가 좀 짙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같은 레벨에서 그래 김건희 여사 특검하려면 김여수 여사 특검하지. 이게 김민정 의원이 맨 처음에 얘기해서 촉발됐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언급하면서 같이 맞물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래 가봐야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김여수 여사 특검을 계속 여당이 주장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된다라는 그 여당의 주장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당의 전략으로는 좀 자제해라. 썩 좋은 것 같지 않고 양쪽 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부인들이니까 좀 자제를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 원장. 예, 예. 그 말씀 상당히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영부인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부인든 간에 그 문제의 옷이라든지 말이죠. 식비라든지 특활비를 파고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영부인의 문제는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은 여야가 낫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최창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예. 교수님 동의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김정숙 여사 문제가 쟁점화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타지마을 갔던 거는 뭐 영부인의 뭐 최초의 단독 외교라.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비화가 돼버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디올백 문제까지 막 맞물려서 이렇게 영부인 문제가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영부인 문제는 서로가 사실상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든 가정 문제든 혹은 정치적 사안이든 간에 가능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직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서면 그건 큰 오히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물론 뭐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설명이 길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역사적 흐름을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 예. 워낙 오래전부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과 타지마을 방문에 대해서는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죠. 제기해왔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니까 문 대통령은 저 자서전 쓰는 김에 그 대목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치쟁점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거기서 이른바 뭐 삼김 여사 특검법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정치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터진 게 식대 6,200만 원이거든요. 식대 6,200만 원이 어쩌면 좀 폭발성을 갖는 그런 수 어떤 있지. 사람들이 진짜 저건 너무한데? 뭐 네, 이렇게 그럴 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기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볼 때 여기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해외 대여행 다녀왔잖아요. 해외 순방. 그때 전용기에서의 식비가 어쨌는지 그게 6,200보다 턱없이 적다면 벌써 나왔어요. 그 정보가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정보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대한항공과의 계약에서 뭔가 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것 아닌가. 같기도 해요. 예. 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쪽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전 아니죠 해외 전용기의 식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도 터무니없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단 말이죠. 전 이건 오히려 그냥 좀 뭔가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관행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지 차제에 그런 문제로 좀 삼아야 하지 않겠나? 저도 물론 예단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만약 현 정부에서는 10대가 터무니없이 적었으면 사실 좀 좋겠어요. 글쎄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이게 거죠. 문체부하고 대한항공 이 계약이 뭔가 있을 거예요. 다 있죠, 매번. 있고 그게 아마 어떠한 그 프레임으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야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게 전부 식대로 계산되는. 그건 이제 그때 그랬다면 예. 요즘은 요즘 어떤지. 어떠냐 같이 비교해보고 좀 그걸 같이 내놓아서 비교를 해야 이거 계속 6,292만 원 그러는데 이쪽에 야당 얘기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객관적인 자료가 뭔지를 문체부나 대한항공이나 이쪽에 요구를 해서 여권에서 이걸 내놓으면서 비교를 하든가 이래서 이걸 좀 가라앉혀야죠. 이게 하나의 정치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이 벽두부터 22대 국회 벽두부터 특검은 5개 발의하고 6,292만 원 얘기하고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어쨌든 먹는 게 식비가 이제 미묘하니 그래 상당히 이제 그 쟁점화 됐는데 뭐 따지고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지금 요번에 타지마을 갈 때도 행사 가는데 35명이 갔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식비 6천 몇만 원이 이제 6천여만 원이 문제가 됐는데 현지 지원 요원 비용이 6천 몇만 원 정도 됩니다. 왕복. 이 부분도 파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김건희 여사 혹은 옛날 김정순 여사 옷 입었던 옷 같은 거 들어가면요. 그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도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이쪽도 예, 서로 김정은 여사 옷 문제 같은 경우는 확전될 거고. 엄청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정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네. 여야가 비공개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영분 조항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정리해 봅시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예. 하고 짧게 그 동해 그 석유가스 윤 대통령이 네. 직접 발표한 거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 한 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최 교수님. 저는 조금 성급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면 그래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표했어야 되는데 물론 석유 시추업계에서는 20%가 뭐 낮은 가능성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회사 그 소유주라는 사람이 나와서 탄화수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이게 정쟁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오히려 부처에서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대통령에서도 확실한 발표를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좀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좀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최진원 원장은. 저는 기왕에 대통령을 발표를 한다면 옆에 산자부 장관이라도 고위 관계자도 있고 또 석유공사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국가기관에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책임자들이 쫙 좀 배치를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좀 공신력을 갖지 않을까. 또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표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 원장께서는 발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 문제 없다. 배석자가 부족했다 그 얘기인가요? 저는 그 부분도 아직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좀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이슈를 확 바꿔보려고 했던 면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요. 그 정부 이렇게 대통령까지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 맥락이라든지 나중에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거. 게다가 호주에서는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예. 뭐 다른 이유로 철수했다고 합병 이유 때문에 철수했다라고 여당 산자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계속 이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자꾸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네. 밝혀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거에 좀 어떤 전환을 해볼까 국면을 이런 생각이 없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의 충분한 이해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근데 우리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정쟁화된 측면이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자원 정책을 발표하는 건데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후 대통령 발표도 그 이후에 관계자가 와서 발표할 때도 보고 그러면 좀 너무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이후로도 좀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어느 시점 지나서 만약에 뭐 별로 경제성이 없다라는 걸 결론내면 그때 국민들이 갖는 실망감이나 이런 건 엄청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직접 발표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 한마디씩 듣는 걸로 정리를 하고 오늘 정리하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식이 부르는 우리는 함께 듣겠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